2004년 4월 3일이죠.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대희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검찰 발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정 씨가 이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그 돈 중에 2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발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안 지사는 나중에 본인의 아파트 중도금 다음에 총선 여론조사 비용 여기에 대해서는 변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이 거액의 돈을 받아서 그 당시 그거를 정치자금으로 쓰는 거는 많이 늘 용인됐고 그 당시 분위기가 뭐 분명히 옳은 건 아니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의 모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다른 용도로 쓰여진 게 밝혀서 나중에도 지탄받고 했는데 그렇게 본인이 아무리 어렵고 또 많이들 또 알고 있지만 안희정 지사가 뒤집어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386 그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의 돈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쓴 것은 이건 그 당시로서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건 지금으로서도 변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일 아닙니까? 예, 그건 저의 잘못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의 매각 시점과 제가 들어가야 될 새 집의 자금이 맞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자금 부족분을 돌아가신 우리 강금원 회장님으로부터 좀 융통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대선 자금이냐 아니냐, 예, 강금원 회장님도 대선 자금과 같이 연동되어 계시니 그런 어떤 비난을 저도 다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그것을 그렇게 이 잔금과 일정이 맞지 않은 돈을 제가 돌려 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제 잘못입니다. 네. 그때 받은 돈이 그 문제의 돈이 2002년 안 지사가 38살 때 당시 삼성으로부터 채권 10억, 현금 15억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두 30억의 뇌물을 그때 받은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이요? 대선 자금을 예. 네,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네. 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도 삼성이 문제가 됐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그런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고 이게 지금 탄핵과도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해서 기각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의 반응과는 상당히 다른 건데 첫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자 여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된 데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좀 유화적인 입장을 보인 거는 본인이 결국 삼성으로부터 그런 대선 자금을 수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그래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게 개인적 관계로서 제가 삼성한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개인적 관계로 제가 뭘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개인적 금전거래처럼 제가 신세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기각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님의 판결은 국민의 분노와 촛불광장의 민심으로 볼 때는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그런 심사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그것을 또 존중한다고 얘기할 밖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갑자기 이재용 씨를 두둔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 말씀을 드린 바도 없고, 저는 우리 누구나가 다 출세를 했건 돈이 많건 적건 법률 위에 특권적 세력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그 사법부가 우리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강자는 바르게 약자에게 힘을 주는 사법의 정의를 지키도록 상권 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권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뭐 특정 재벌을 편들거나 한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걸 하나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2003년에 당시 차떼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났을 때도 정치인들이 약속을 했고 삼성도 약속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약속을 믿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어떤 캠프와 또 기업 관계자들이 모종에 뭐가 오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한 번에 이런 대선 자금도 수수하고 뭔가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된다면 뭔가 이런 과거하고 좀 절단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불법적인 자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나 사상은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때문에 적어도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 창고는 다 털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대기업들도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 만드는 그 구조는 이제 누구도 엄두를 못 냅니다. 현재의 시대가 거기까지 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청와대의 문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정책을,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가의 정책과 삼성이라는 특정 그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를 거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정한 돈의 거래 관계는 사실상은 거의 구조적으로 근절됐다. 저는 2003년 대선 자금 수사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조금 어제 나온 그 자료가 하나 있어서 월간조선이라는 잡지에서 강길모 씨를 아십니까? 강길모 씨는 안희정 지사에게 이 주사파 교육을 시켰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금 저도 밝히면서 그분이구나. 그 어떤 인터뷰를 보면 저를 교육을 시켰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근데 나는 그분이 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일단 네. 매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강길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짧게만 읽겠습니다. 반미 청년의 핵심 조직원 중 한 명이 안희정 현 충남지사였고 젊은 시절 안희정 지사는 그에게서 주체의 혁명 이론과 수령론을 교육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또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씨는 아십니까?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했는데 잘 모릅니다. 예, 이동호 씨는 이렇게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안 지사가 가졌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북한에 대한 추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의 입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좀 궁금해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우리 분단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청년기 때 저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조국이 분단됐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었던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뿔 달린 도깨비, 악마로 규정했던 그 반쪽과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북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아마 4학년 될 겁니다. 한 학기 정도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각종 출판물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었다는 그 과정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게 주체 사상에 대한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서 나온 주체사상과 각종 전집 시리즈를 봤습니다. 그건 모택동주의에 대해서 책을 읽기도 했고 막시즘에 대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카스트로에 대해서 읽기도 했고 트루츠키의 세계혁명에 대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두환과 독재정권 그리고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방법이 없겠는지 뒤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의 시대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시대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렇게 불신과 불안을 이야기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벗어납시다, 아무도. 네.
아니 좀 더 명확한 언어로 과거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옳지 않은 것을 깨닫고 나는 거기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뭐 전향이라는 말이 이거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을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더 명확하게 밝혀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막시즘과 모태뚱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하나하나 다 전향서를 다 써줘야 합니까? 제가 읽었었던 그런 책에 대해서 다 써줘야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그 시대에 풍미했었던 사상들을 섭렵했었던 것입니다. 대학교 때 안 그럽니까?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의 학생마저도 두드려다가 한 달 동안 지하실에서 두드려 패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인권 유린, 불법적인 인권 유린 아니었습니까? 그 인권 유린을 당했던 그 청년에 대해서 오히려 두둔을 해줘야지 네 전향서 썼느냐라고 묻는, 저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회주의 혁명 또는 동서의 체제 경쟁 시대는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내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혹시 그러한 지난 분단 전쟁 동서 냉전 시기 때의 그 불안감으로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직 마음이 좀 불안하신 우리 국민들이 계시다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헌법과 자유시장 경제와 그리고 우리의 사적 재산권과 우리의 헌법 이념 체제에 대해서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 좋습니다. 좋고, 제가 이제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그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 이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나 안희정은 변했다. 저희가 듣고 싶은 거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짧게 뭐 길게 이러이러 해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 방향이 이렇게 잘못됐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지,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변했다, 그러니 믿어도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조금이라도 사상의 궤적을 조금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문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얘기가 좀 나왔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참 마땅치는 않다고 많이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 문제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이 논란이 되는 얘기도 다른 후보에 의해서는 나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하면은 남북한 간의 3차 정상회담인데 이걸 위해서는 평양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에 분명히 명시된 대로 이제는 그쪽에서 좀 답방을 해서 서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간단하게 평양이냐 서울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요. 그러면 여기 안지사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어떤 간에 서로 대화가 구체적으로 물꼬가 터져서 대화가 되게 되면 한번 서울로도 초청을, 또 대화가 성립이 된다면 서울에서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대화가 시작되어야 그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1,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의의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의미를 두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전상에 있어서 상당히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데 1차, 2차 회담에 도대체 평양 순환공항에 6월 15일 날 김정일이 나오는지, 다음에 2007년 10월에 할 때도 도대체 김정일이 몇 시에 뭘 하고 나오는지, 우리 대통령 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채 같습니다. 이건 세계 정상회담 역사상 이런 굴욕은 없었고,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김정일에 의해서 납치되다시피 해서 1시간 동안 경호 공백도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북한하고 이번에 좀 회담을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런 일정을 보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그렇게 요구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뽑아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권위, 안전 이 모든 면에서 가장 품위 있는 의전 절차를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을 해서 이게 벚꽃 대선이라고 하는 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사실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지금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상당히 전국 자체가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사태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법치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분명히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같은 당의 후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우문일 것 같지만은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 조건 없이 승복할 그럴 계획입니까? 참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 지난 이틀 동안에 저의 그 여러 가지 공포와 전율이 또 몰려듭니다. 그 선한 의지 논쟁이나 현실적인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붙이면은 당연히 예상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부딪히는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각이라고 하는 상정을 했었을 때 국민들이 가질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헌법적인 결정이니까 존중해야죠. 이렇게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헌법적 질서는 질서대로 잡더라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나 상실감이나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법적인 또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승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그분이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실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들이 공간 내에서 그들의 분노를 공감해 주는 것과 헌정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발언하는 것은 간혹 서로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사실상은 헌정 질서 내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으로서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취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지사님, 지금은 제가 질문한 거는 안 지사님께서 조건 없이 승복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 조건 없이 승복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명쾌하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 정치 질문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 지사님께서 제가 이야기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이런 오늘 발언을 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헌법 질서에 대한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기각을 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끔찍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와 압도적 국회의원이 헌법적으로 가결한 문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이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만족할 만한 예스냐 아니냐 이런 답은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안 지사의 이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A4 용지 두 가지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밝혀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현 시점에서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이 대한민국이 이 둘로 갈려서 태극기냐 촛불이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서로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제가 전해드린 질문에서처럼 이게 과연 승복할 거냐 어느 한쪽이 불복하고 나와서 이 나오는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지사의 오늘 모두 발언은 어디에서도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러한 얘기는 볼 수가 없고 약간 비슷하다면 연정과 그다음에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다라는 표현 정도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안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뒤에는 아마 80일 뒤에는 청와대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매주 이렇게 토요일
촛불하고 그다음에 태극기로 나눠서 열리는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안 지사가 먼저 나서서 이제는 그 집회들을 그 열정을 조금 걷어들이고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자. 안 지사가 먼저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본인부터 먼저 촛불 집회에 조금 나가는 걸 자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 헌법 내에서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은 헌법적 규정과 과정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는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좋은 언사를 해야 합니다. 단어를 쓸 때에도. 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우리 이완 의원님의 고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각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과정을 정치인 한둘이 나서가지고 통합합시다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실제로 그 말이 효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가 다 우리는 각자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이 과정의 결과가 나오면 또한 국민들은 또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또한 함께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하신 것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지사가 얘기하는 지금 개헌의 핵심은 이제 자치분권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런데 보면은 오늘 모두 연설에서도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치분권을 강화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충남지사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애정이 있는 거는 좀 이해할 만한데, 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쟁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22개의 국책연구기관과 주요 부처가 다 세종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러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세종시의 정보부처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또 세종시가 표방하고 있는, 또 세종시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으로부터 팔도 강산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균형 발전과 분권화의 상징으로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정착하는 길이 대한민국과 세종시 행정의 현 실태로 볼 때에도 필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효율성이야 논의하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안 지사께서도 평생을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 어렸을 때도 그 대학교 다닐 때도 반미학생회라든가 그다음에 주체사상 책을 또 섭렵하고 또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통일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과연 세종시로 이런 걸 더 옮겨가겠느냐, 통일을 촉진시키면서 뭔가 이 중앙이 되는 쪽에 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통일을 생각한다면 세종시로 가는 거하고는 조금 상치되는 개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관점입니다. 예, 그 수도가 서울에 있으면 저쪽 포거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부터 이 유치를 얘기하시는데,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나 행정 효율이 새로운 환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종시가 통일에 대비했을 때 너무 지방에 내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보다는 그 문제제기는 옛날의 문제의식보다는 좀 옅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쪽 진영에서는 81만 명,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다음에 어떤 국민들에게도 뭔가 목표,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도 좋아주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번에 경제정책이라든가 발표하면서 전혀 수치도 발표하지 않고, 지금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지사님 지금 경제정책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안 지사가 되면 이렇게 경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시는 분들이 저는 몇 분이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지사가 이렇게 빨리 탄핵 사태 때문에 대선 후보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덜 준비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을 더 줬더라면 조금 더 저도 자세히 써서 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정치인으로서 또 대선에 도전하는 저 입장에서 의원 내각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는 그 대통령이 어떤 확고한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 확고한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대한민국의 최고 지휘자로서 제 원칙과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많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좀 만들고 실천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떠한 지휘자가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있다는, 그걸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증세와 복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 답을 못해서 그걸 좀 이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중심을 얘기할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들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때 현안들이 생긴다면 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약속을 해야 되는 경계, 그리고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 당선은 민주당의 집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계. 대선 캠프가 혼자서 막 공약 다 발표한 다음에 당선되면은 당의 정책이고 뭐는 다 죄다 따라오는 그 구조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허약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과의 어떤 그 조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당의 기존의 활동들을 또 존중하면서 대선 공약집은 만들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복지 국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국가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이 청사진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이 현재로서는 거의 재정계획까지 포괄되어지는 유일한 국가 재정계획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비전 2040이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그 발표 내용 자체를 우리가 모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찾아본 결과 그걸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발표와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거틀로 삼기는 좀 많은 부족함이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전제하고 어떤 재정이냐를 우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의 재정 계획들을 우리는 좀 잡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한 사실은 지금보다 우리는 좀 더 많은 국가재정의 확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재정의 확충의 방법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법인세이든 개인소득세이든 소득세이든 아니면 부가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재명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또 세목의 신설이든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민들과 어떻게 타협 과정을 만들 것이냐의 과제를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이 국가재정은 확대돼야 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 이 속에서 지금 재원을 어디다가 마련될 것이냐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경제 성장률을 갖게 할 것이며 이 경제 성장률의 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어느 영역에서 걷어야 될지도 그때 결정됩니다. 그런 것이라 지금 현재 어느 한 목만 딱 갖다 놓고 이거에다 세금을 더 올릴래 말래의 논쟁으로 당장 들어가기에는 이 대선 국면에서 너무 좀 촉박한 논쟁이어서 제가 그런 구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야 되고 좀 더 넓은 국가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거의 마지막 점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더 있으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제가 안지사 이제 패널로 나오게 돼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책과 그다음에 옛날 얘기들도 보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두 군데를 다 중퇴했습니다. 80년에 남대정고 중퇴하고 81년에 성남고등학교 자퇴했습니다. 사실 16살, 17살 나이에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자퇴한다는 이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에서 이렇게 밝혀놓은 거는 또 많이 알려졌듯이 혁명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김학준의 러시아 혁명사, EH가 역사란 무엇인가, 한한상의 민중과 지식인. 솔직히 저는 EH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대학교 때 읽다가 어려워서 때려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책에 밝힌 이유 말고 그 당시에 뭔가 다른 고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두 군데를 좀 자퇴했던 건 아닌지 그런 청소년기 얘기, 책에 나온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세대, 저는 6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실 애국심과 우리 국민교육 헌장에 나오는 그 말처럼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그 말 배우는 어린 소년 때부터 외웠던 세대입니다. 그러니 뭔가 나라와 민족에게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늘 살았죠. 그건 초등학교 그 시골 공벽진 학교에서 그 바람 빠진 축구공으로 공을 차다가도 저녁에 애국가 나오면 태극기를 향해서 가슴에 손을 흔들어야 됐던 그 소년의 애국심이 제 인생의 처음 출발이었죠. 근데 그 출발에 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독재라는 단어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의식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더 찾게 되었고 역사가 과연 국민의 것이냐 영웅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이르러서 오늘 민주당의 정치인 저 안희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그 시대의 산물 아닌가. 그 식민지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분단도 되고 전쟁도 겪었던 그 시음에 보릿고개와 그 가난이 틈바구니 내에서 뭔가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좀 만들어 보자겠던 그 열망들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열망에 부응해서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지역 어르신들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려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답이 됐습니까? 그 자퇴를 2번 했다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 이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 계기야 아까 이완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혹시 학교에서 주먹을 썼다든지 그런 거는 네, 1980년은 그 당시에 이제 그 5.18 광주항쟁도 이제 나고 또 그 당시 그 자유라 바람도 막 불었었고 민주화 바람이 막 성숙하고 있을 때여서 저의 그런 문제의식이 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주 증폭되었고 그 증폭되는 과정에서 좀 더 민중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다 이런 생각하에 이제 학교를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